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프로의 시선입니다.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매크로 지표로 보는 국내 증시의 흐름입니다. 일단은 매크로 지표를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미국장이 너무 강한 변동을 보여주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비해서 충격을 조금 덜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네, 매크로 지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우리가 매크로 지표를 보는 이유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선호 현상, 그 부분을 자금의 흐름을 통해서 살펴보는 거고요. 미국 시장에서 약간 안전자산에 대한 흐름이 강화되고 있어요. 이걸 비춰볼 수 있는 게 10년물 국채가 4.1%대까지 많이 떨어졌어요. 네, 4.1%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계속 이 방송을 통해서 살펴본 부분은 만약에 10년물 국채가 4% 초반대 또는 그 이하까지 위치하게 된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 외에 다른 요인을 반영하는 시장일 수 있음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미국의 최근의 매크로 데이터를 봤을 때는 좀 안전자산 선호 외에 금리 인하 반영 외에도 약간 경기에 대한 부분의 불안정성, 이게 침체 요인일 수도 있는 거죠. 그걸 반영하는 흐름이 10년물 국채에서는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렇다 보니 시장이 좀 변동성이 커지는 거죠. 네. 이 부분을 먼저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WTI 기준 유가 같은 경우가 70불 이하 정도까지 하락을 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만약에 유가가 60불대 이하까지 가게 되면 그때는 아마 매크로 지표가 많이 깨져 있을 거예요. 수요 공급 논리로 봤을 때 과공급임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그 정도까지 하락한다라는 거는 경기에 대한 요인, 전체적인 수요에 대한 요인이 깨진 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 70불 이하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아직은 크게 불안정, 이미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보다 70불 이하권이니까 아직은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0불이 깨지게 되면 위험한 것이고 지금 달러도 보면은 106까지 내려왔던데요. 네, 달러 같은 경우도 강달러 추이 속에서 한 106불 정도는 괜찮아요. 네. 그 정도는 괜찮은 상황이고 이게 100불 이하 막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만약에 신흥국당 같은 경우에서 경기에 대한 요인이 같이 안 좋게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도 시장은 좀 불안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의 경기 침체를 안고는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될 수 있다 보니까 그때는 금과 달러 강세 이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라는 흐름을 파악을 해주셨는데 달러는 70불 깨지면 안 된다고 하셨고 추세 이탈선을 조금 잡아주세요. 10년물 국채하고 달러 인덱스 추세선 어디 깨지면 위험한 겁니까? 10년물 국채는 지금 한 4.1% 정도 수준인데 이게 한 3.8% 이하 이렇게 가면 좀 많이 불편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때문입니까? 이게? 그렇죠. 아무래도 네. 지금 최근에 소비 데이터 같은 경우가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우려하는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 금리가 밀림에도 불구하고 성장주 같은 경우가 약한 게 이 안에 있거든요. 네. 계속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매크로 지표도 반영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딥시크가 처음에 촉발되면서 미국장이 그때부터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쭉 해보면은 그리고서는 굉장히 이슈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단 말이죠. 심리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미국장 최근 흐름 특징을 좀 봐주세요. 미국장 흐름 속에서는 성장주군들의 약세예요. 이 성장주군들 같은 경우는 미래의 실적을 답보해서 주가 같은 경우가 올라오는 상황인데 시장에서 불안해하는 거는 관세 요인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 같은 경우에 수요도나 이걸 우려해서 미국 시장의 조정이 나오는 상황이에요. 중요한 포인트는 그겁니다. 우려해서 미리 선반영을 하고 있는 조정이라는 점이겠어요. 그러면 이게 예상보다 톤이 강하지 않으면 시장은 급반등도 나올 수 있어요. 네. 이걸 전제해서 한번 보는 거고 급등락의 심화 구간이에요. 우리가
그 트럼프 일기에서도 봤듯이 관세에 대한 단행이 진행이 될 때 또는 뭐 그러다가 톤이 낮아졌을 때 뭐 급락 나왔다가 급등 나오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일반적인 시장을 본다라고 하기보다 급등락은 있을 수 있다. 네. 예. 그래서 보통은 뭐 우리가 종목에서 뭐 10에서 15% 빠졌을 때 손절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은 뭐 20, 30% 이 정도도 열어두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변동폭이 커지니까. 커져서, 예.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은 그렇게 생각을 하면 조금 편하게 접근이 가능하겠고 그래서 이 막 주가가 떠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재작년, 작년 워낙 시장이 좋았다 보니 미국 시장에서는 당연히 수익이 난다라는 시각들이 있는데 네네. 이제는 그게 아닌 거죠. 그냥 뭐 매크로 지표에도 좀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거고 헤지펀드 단 같은 경우도 미국 시장에서 뭐 성장을 답보해서 오던 성장주 같은 경우가 밀리는 거기에서 수급이 매도가 더해져서 네.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이게 원래 자연스러운 시장이란 걸 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오히려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요거는 조금 논외적인 질문이 될 수가 있겠는데 네. 미국장이 워낙에 이렇게 대처가 또 힘들다 보니까 자금이 유턴을 해서 중학개미로 변신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국내로 유입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이 자금이 조금 빠져나와서 다른 데로 퍼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요. 네. 중국에서는 언제나 우리가 보통 양회라는 이벤트를 두고 뭐 경기에 대한 성장 부분이 어떻게 다뤄질까 그러면서 이벤트적 요인으로 자금이 들어오곤 했는데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중국 시장을 접근하기에는 난이도가 높아요. 왜냐하면 정책에 대한 투명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배웠던 경험도 있으시고 네, 그런 게 맞아요. 있다 보니까 네. 무리할 필요는 없고 국내 유통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국내로. 네, 국내 유통 가능성은 뭐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면 미국 시장과 약간 흡사하게 올라갈 수 있어 보여요. 변동폭이 또 더 커질 수는 그런 있거든요. 측면에서요? 네, 더 커질 수는 있다라는 생각하고 좀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하튼 결론을 내자면은 미국장 아직 추세를 깨거나 뭐 이탈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정리 가능하겠습니까? 그럼 그렇습니다. 아직은요? 네, 아직은 그렇습니다. 네, 다만 변동성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대처가 어려운데 국내 증시도 공매도 재개 이렇게 해주시면서 흡사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국내 증시 컨디션 조금 양호한 것 같죠, 이사님? 아주 양호해요. 네. 지금 보면 종목에 대해서 쏠림 현상이 심하기는 한데 뭐 우리가 작년에 봤던 올해 뭐 실적들을 놓고 추정치들이 많이 낮아졌었는데 실적이 나오는 강도들을 보면 실적에서 오히려 시세들이 더 공매도 재개가 돼도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걸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조선 뭐 아주 편하고 방사는 좀 이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만은 네네. 뭐 여전히 실적 강도가 존재하는 거고. 괜찮죠, 방산도 실적이. 그다음에 예. 뭐 미용기기 같은 경우도 아. 뭐 여전히 뭐 긍정이고요. 한활용도 있고, 그렇죠. 미용 의료기기. 그런 쪽을 계속 추려서 공매도 재개되면 실적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리라 보입니다. 저번에도 그건 한번 얘기해 주셨던 것 같아요. 네. 재개되면 오히려 어닝주가 강할 것이고 그게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흐름이라고 봐주셨는데 네. 전체적인 3월장의 지수 전망과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뭐라고 보세요? 리스크는 관세입니다. 관세. 네, 네. 아무래도 아무래도 미국에서 관세에 대한 부분을 강화해서 진행한다라고 하면 시장은 뭐 불편해질 수 밖에 있는 없겠죠. 게 기정사실 네, 네. 사실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변동성을 안고 가는 시장, 그걸 계속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쏠림 현상이라고 하죠. 이게 어떤 뭐 업종이나 종목에 대해서 수급이 몰릴 때 프로그램 매수 같은 경우가 들어오는 쪽 같은 경우는 이 추세 강도가 더 강화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언제나 그래 왔지만 네. 장 초반에 보면 시가총액 상위 프로그램 매수가 강하게 유입되는 쪽이 있어요. 예, 그런 쪽을 계속 체크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수는 60일선을 깨지 않으면 종목 플레이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60일선 딱 지수가 깬다라고 하면 그때는 종목 플레이도 스탑하고 뭐 주식을 대규모로 또 줄여야 되겠죠. 네. 그런데 지금으로는 뭐 그럴 가능성은 낮음을 말씀드립니다. 61선까지는 깨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신 거죠. 쏠림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게 맞으세요? 네, 쏠림은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 이게 그 공매도가 재개되면 쏠림이 더 강화될 수 있어요. 완전히. 네, 들어오는 쪽 같은 경우는 공매도가
단행이 되더라도 이게 시세가 만약에 5%가 발생을 했어요. 공매도가 없을 때 5%가 발생을 했는데 네. 공매도가 있을 때 5% 같은 경우는 이 공매도를 단행한 쪽에서 공매도 쇼커버의 기준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형주군들 같은 경우는 시세가 더 더해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변동성에 대처하기 위한 유연한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업종이랑 종목으로 조금 추려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편리할 것 같아요. 미국이라는 쪽의 기준으로 볼게요. 여기에서 관세에 대해서 데미지가 없는 쪽 같은 경우는 엔터 업종. 엔터. 대표적으로 엔터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고, 뭐 어닝에 대해서도 이슈가 없죠. 뭐 다음 분기 연속적인 분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뭐 그런 종목들을 찾아서 엔터 속에서도 보면 되겠고요. 네. 제약바이오도 뭐 금리에 대한 부분, 그 부분에서는 지금 10년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부담이 없다 보니까 뭐 제약바이오도 함께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실적이 나아지는 쪽 같은 경우는 뭐 명백한 게 미용기기 쪽이죠. 그다음에 이게 미용기기를 통해서 뭐 이 해외 쪽으로 이제 매출 비중이 커진다라고 해서 관세를 직접적으로 매길 수는 없죠. 미국에서도 만약에 경쟁업체 같은 경우가 보통 이렇게 들어와서는 뭐 관세를 줄 수는 있지만 미국에서 미용기기 쪽과 우리나라에서 들어가는 미용기기 쪽은 조금 구조가 달라요. 어떻게요? 네, 이게 뭐냐면 네. 미국에 뭐 인모드라는 기업이 있다라고 해요. 네. 그러면 이쪽은 미용 관련해서도 뭐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시술 뭐 그런 부분을 진행하지만은 미용 외 부분의 매출이 좀 더 커요. 예. 그다음에 이 상세한 뭐 이 시술을 받았을 때 격차 같은 경우가 커요. 예. 해외 쪽의 장비보다 예. 우리나라 쪽 장비가 우월성이 있다 보니까 아, 우리나라가 훨씬 더 좋다. 네네네. 기기 성능이. 네네. 아. 예, 그렇다 보니까 뭐 그를 비교해서 이걸 관세를 매긴다라고 하더라도 일시적인 부분이겠죠. 어차피 성능에 대한 부분의 차이가 크다 보니까. 네네네.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APR이 저희 미용기기 하면 가장 먼저 생각이 나잖아요. 네. 제가 이거 보니까 해외 판매 실적이 국내에 역전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네. 올해 기점으로 해서. 네. 그리고 아모레 보니까 아마존에 들어가 있던데요. 아모레 네. 퍼시픽도. 이런 부분들. 위상이 진짜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죠. 네. 우리가 미용기기 쪽에서 살펴볼 건 네. 2022년에서 2023년에 미용기기 기업들의 목표는 동남아 시장 확장이었어요. 시장이 달라요. 타깃 시장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2022년과 2023년에 예고했던 게 여기에서 성과가 나타나면 경영 목표로 2024, 5년부터는 유럽이나 미국 시장을 진출한다라고 네, 얘기를 네. 했거든요. 근데 APR 같은 경우는 2024년, 5년에 약속했던 부분, 그 부분을 이제 이행을 하고 있는 거죠. 유럽 시장 뭐 진출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미용기기 관련해서는 이게 기존에는 마케팅 비용이 좀 많이 들었다라고 하면 네. 이제는 SNS 뭐 이런 걸 통해서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자연스럽게 나면서. 예, 그런 게 맞아요. 이루어지다 네. 보니까 뭐 예전보다 마케팅 비용도 좀 적게 들다 보니 네. 예, 뭐 APR 뭐 같은 경우는 긍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느낀 게 대기업들도 그렇고 인플루언서들을 광고 모델로 활용하거든요. 네. 그런 비용이 굉장히 세이브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까지 어쨌든 더해지게 되면서 엔터하고 제약바이오 그리고 미용 의료기기 이 세 섹터를 언급해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궁금하신 거는 그럼 그 섹터 내에서의 핵심 대장주가 누군가인가가 궁금하시잖아요. 그것도 한번 짚어주세요. 보면 그 엔터는 뭐 명백하게 하이브입니다. 하이브 좋게 보세요. 네, 하이브 같은 경우가 명백하고 이번에 그 조금 다르긴 하지만 GD가 새 앨범을 발표를 했는데 네. 30분 만에 1위를 했어요. 와, 그거 봤어요. 진짜. 네. 최단 시간. 네, 근데 맞아요. 이게 BTS의 컨텐츠가 나와도 그 정도 파워가 있어 보여요. 있을까 싶어요, 진짜. 네, 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엔터는 여전히 긍정이고 제약바이오 중에는 기술 수출의 형태가 강화될 수 있는 쪽, 그게 뭐 올릭스요. 네, 이런 기업이 있겠고 미용기기는 약간 M&A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주가 부침은 있을 수 있는데 우선은 클래시스. 네. 그 다음에 탑픽은 파마리서치. 네. 네. 요건 두 개로 나눠서 네. 내가 이슈 플레이에 좀 자신 있다 하시면은 리스크 관리할 수 있다 하시면은 클래시스 네. 그다음에 아니다
하지만 파마 리서치는 계속 우상향 그리고 있던데 가격 부담 없이 그냥 갈까요? 아직도 가격 부담은 없어요. 없어요? 네, 아직도 가격 대단하네요. 부담은 네. 없습니다. 예, 그래서 긍정으로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조선이나 기자재 플레이는 놓아서는 안 돼요. 예, 그래서 뭐 조선은 뭐 하나오션, 그다음에 기자재는 태광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네.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뭐 쏠림 현상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봐주셨기 때문에 이것도 키포인트로 기억해 두셔야 되겠네요.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월장에 대해서는 변동성은 있을지언정 그 60일선을 깨지 않으면 그래도 충분히 종목으로 승부 가능하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어떤 쪽으로 가는 게 유리한지는 명확하게 이 시간에 구분해드렸으니까 참고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이성웅 이사와 함께했습니다.